안녕하세요. 돈 공부 시켜주는 남자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자산관리 컨설팅을 지금 10년째 해오고 있고요. 글로벌 실전 주식투자대회 입상 경험, 그리고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 등 이런 금융업계 관련된 자격과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평균적인 직장인분들 소득 월 250만 원 정도 기준으로 바탕으로 봤을 때는 사실 주거비를 포함하더라도 50만 원 저축 금액은 좀 적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적정 저축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보통 소득 대비했을 때 50% 정도를 보거든요. 그럼 250만 원 정도 기준이라고 하면 한 120만 원 정도는 저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비에 대한 부분들을 계산을 해보면 보통 이제 자취를 하신다라고 하면 월세 기준으로 60에서 70 정도가 아마 나갈 거예요. 그러면 아까 250만 원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90만 원 가까이가 이제 실제 주거비를 제외한 이제 소득이겠죠. 그럼 그 중에 생활비 한 8, 90만 원 정도, 80에서 100만 원 정도를 제외하면 100만 원 가까이는 저축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50만 원보다는 조금 더 이상으로 좀 저축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청년분들 대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월세 지원을 해주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보통 1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월세를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해주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자취를 하시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세 대출을 만약에 하신다라고 했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2억 정도 되는 집을 이제 전세를 들어가서 산다라고 하면 2억에 대한 대출이자 현재 기준으로 한 4% 정도를 보면 월에 상환해야 되는 금액 이자라고 하죠. 한 66만 원 정도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청년분들 대상으로 정부 지원해서 버팀목 전세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금리 자체가 2%대로 좀 더 저렴해지거든요. 그럼 월 부담하는 금액 자체가 30만 원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축 가능한 금액들을 높이실 수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월 소득 기준으로 50% 정도는 저축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에 대한 금액으로 우리가 저축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주식 투자를 하기에는 공부를 하고 하지 않으면 사실은 실패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사실 무난하게 투자하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코덱스 S&P 500 혹은 코덱스 나스닥 100 이런 ETF류의 상품들을 좀 추천을 합니다. 이유는 사실 S&P 500 지수 추종하는 ETF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S&P 500 지수라고 하는 거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500여 개의 기업들을 지수화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지수를 추종하다 보니까 워렌 버핏도 강조한 것처럼 사실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식 투자를 무작정 시작하게 되면 기업에 대한 분석도 안 하고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기 앞서서 공부를 하는 그 와중에 이런 S&P 500 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투자하시게 되면 목돈을 어느 정도 형성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또 경험을 쌓으실 수가 있어서 사회 초년생분들한테는 이런 가벼운 ETF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식시장은 항상 고점이거든요. 미국 지수, 다우존스 지수라든지 3대 지표들 있잖아요. 이런 지수들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고점이거든요. 그럼 내가 그거를 폭락하는 시기를 맞춰서 투자한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나라 지수는 보통은 박스권 혹은 박스피라고 해서 사실 박스에 갇힌 듯한 답답한 흐름을 보여줬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최근 1, 2년 사이에는 조금은 그 박스를 좀 뚫어주는 코스피에 한해서 박스를 좀 뚫어주는 형상이 좀 나왔다 보니까 사실 충분히 투자해 볼 수 있는 좋은 시장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점이라고 투자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앞으로 5년, 10년 뒤에도 똑같거든요. 그때도 고점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시작하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바로 시작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요. 다만 시작하실 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소액으로 시작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을 사실 200만 원으로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면 나중에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좀 풍부해졌다고 했을 때 1억을 가져와도 그 1억을 2억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소액이라고 하는 100만 원도 200만 원으로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데 1억을 가져온다고 2억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 초년생일 때는 사실은 소액으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100단위에서 시작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딱 한 종목에만 속된 말로 몰빵하라는 뜻은 아니었고요. 사실은 너무 종목 수를 많이 늘리게 되면 단점들이 많이 따라오거든요. 우리가 백화점 매매라고 하는데 사실 내 계좌 안에 여러 가지 종목, 예를 들어서 10개, 20개 이렇게 종목이 있다 보면 그 안에서는 분명히 플러스가 되는 게 있고 마이너스, 손실이 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는 어떠냐면 플러스 난 거는 빨리 익절을 하고 싶어 하고 마이너스 난 거는 속된 말로 물타기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싶어 합니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관성이라고 하잖아요.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종목들은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계속 힘없이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을 너무 많이 분산을 하게 되면 사실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도 안 될 뿐더러 수익이 나는 종목, 오히려 보면 더 잘 갈 수 있는 종목을 성급하게 매도하고 더 잘 안 갈 수 있는 종목들을 평균 단가를 인하한답시고 물타기를 할 수 있어서 전반적인 내 계좌의 상태가 불어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종목을 한두 개, 많으면 두세 개 정도에 집중해서 투자하시는 걸 권장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가끔 막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액이 적을수록 사실 어느 정도 집중해서 분산해서 투자를 하고 그 집중해서 분산을 투자를 하게 되면 장점이 그 기업들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어요. 내가 10개, 20개 종목을 공부해서 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 아마 없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대충 그냥 주변에서 좋다는 종목들 다 이제 모아서 투자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두세 개 정도 종목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기업들에 대해서 내가 더 분석하고 더 공부하고 더 집중해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초기 자본이 좀 작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한 두세 개 정도 종목에 나눠서 분산 투자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린 겁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 3천에서 5천? 요 정도의 어느 정도 시드머니, 좀 우리가 좀 체감상 조금 큰 돈이라고 느껴지는 돈 정도가 됐을 때 조금 더 분산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분산 투자를 하라는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심리적인 부분들 때문에 있어요. 왜 심리적인 부분들이 중요하냐면 사실 저는 주식 투자나 이런 투자에서는 90% 정도는 심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 종목 수가 너무 적게 되면 사실 한 종목에서 손실 금액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나중에 투자가 좀 익숙해질수록 손실 금액보다는 손실률을 보게 될 텐데 손실 금액을 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3천만 원씩 두 종목을 투자했다고 해볼게요. 근데 한 종목에서 상당히 큰 조정이 왔어요. 한 20-30% 정도의 조정이 왔다고 해볼게요. 그럼 3천만 원에 한 30% 정도면 거의 돈 1,000만 원 가까이가 손실 금액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해지고 또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고 이제 뇌동매매라고 하죠.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이상한 매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분산을 해서 하게 되면 이 손실 금액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체감상 안정감을 좀 느끼면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에 대한 종목을 좀 늘리시는 것도 권장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증권 계좌에서 조금 더 좋은 팁을 드리자면 손실률이나 수익률만 보이게 하고 손실이나 수익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안 보이게 감출 수 있는 기능들이 증권사별로 있습니다. 그러면 장점이 내 손실 금액이나 수익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보지 않기 때문에 사실 내가 목표로 하는 수익률을 정확하게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20% 수익이 났어요. 2천만 원이라고 하는 수익이죠. 근데 나는 목표로 하는 수익률이 30에서 40% 정도를 목표로 원래는 계획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계좌 자체에서 2천만 원이라고 하는 수익 금액이 찍히는 순간 팔고 싶어서 불안해져요. 빨리 이 수익을 확정 짓고 싶어서. 반대로 손실일 때는 너무 손실 금액이 커져버리니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분산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네, 일단은 제 영상에서 한 70만 명 정도가 봐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한 영상인데 사실 좋은 글들도 많았지만 댓글들도 많았지만 조금 안 좋은 댓글들도 많았어요. 안 좋은 댓글들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제미나이 관련된 영상을 올렸는데요. 제미나이가 말한 것들이 정답이 아니다. 혹은 제미나이 바보 같다, 멍청하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오류인데요. 보통 우리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AI도 실수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그 실수를 정정해주는 과정들 그리고 바로 잡아주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냥 단순하게 질문을 하고 단순한 답변을 얻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AI는 우문 현답을 해주는 만능 비서가 아니거든요. 저는 우문이 아니라 현문을 해야지 현답을 해주는
거가 AI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AI한테 어떤 일을 맡겼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줄 거잖아요. 일단 질문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떤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AI한테 질문할 때는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6가지에 근거해서 질문을 해주게 되면 보다 퀄리티 있는 정보, 퀄리티 있는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보통은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AI한테 역할을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사실 AI를 이용해서 내가 맛집 검색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 심리적인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떠한 답변을, 투자 관련된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 AI에게 너는 국내 주식시장을 운용을 하는 투자 전문가야 라는 것들을 역할을 꼭 심어줘야 돼요. 아까 제 6하 원칙 기준으로 보면 누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투자할 대상, 어떠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 기업에 대한 내용, 무엇을이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투자한다라는 거는 내 투자 방식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AI가 질문을 잘못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을 투자를 하는데 이 전망이 어때라고 했을 때 투자한 사람이 이거를 단기적인 접근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중장기적으로 접근했는지 정확히 얘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정확한 기간적인 설정이 중요해요. 나는 SK 하이닉스가 현재 160만 원에서 170만 원대에 형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반기 때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스윙 투자를 해보려고 해. 투자 전문가인 너 입장에서 앞으로 SK 하이닉스의 전망과 반도체 업황 그리고 이런 슈퍼사이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하반기 정도에 내가 목표 수익률로 한 20에서 30% 정도를 목표로 하는데 그 정도 수익은 볼 수 있는 환경이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해줬죠. SK 하이닉스 어떻게 될지 알려줘. 향후 주가 알려줘. 이렇게 단편적으로 질문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I한테 질문할 때는 반드시 6하 원칙으로 질문해 주시는 게 좋고요. AI한테 질문을 하다 보면 이상한 답변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방송 영상 촬영을 하면서 HD 현대일렉트릭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를 예를 들면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들을 해봤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현재 주가를 얘가 정확히 짚어내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 그대로 내가 지금 질문하는 오늘 날짜에 대한 부분들을 얘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현재 HD 현대일렉트릭의 주가는 얼마인데 너가 얘기해준 주가랑은 좀 차이가 있네 이러면 AI는 또 반성도 빨라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정확히 분석해서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다시 피드백을 주거든요. 그래서 AI에게 질문을 해줄 때는 정확하게 답변이 오지 않더라도 그걸 내가 몇 차례 검증해주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검증을 할 때 AI와만 소통을 하게 되면 내가 그거에 빠져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I가 어떠한 답변을 주면 저는 반드시 그거를 네이버나 자기가 이용하시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저는 보통 기사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기사를 통해서 한 번 더 2차 검증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제 AI 관련된 앞으로 ETF 몇 가지 좀 추천을 해달라고 좀 요청을 주셔서 ETF 관련된 것들을 이제 AI와 분석하면서 약간 질문을 좀 해왔었는데요. 얘가 제가 뒷단에서 설명드린 ETF에 대한 기초 자산, 기초 투자하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 짚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정확히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니까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AI한테 질문할 때는 항상 말씀드리는 현문, 현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AI 저는 이제 관리해드린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또 같이 투자를 하고 제 투자도 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AI를 통해서 기업 분석을 하고 투자에 대한 의견을 내고 투자를 직접 해본 기업들 기준으로 보면 보통 저는 이제 네이버라고 하는 기업을 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20만 원보다 조금 더 아래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을 때 충분히 매수 타점으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이버의 현재 실적 자체도 상당히 괜찮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협업 가능성 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이거든요. 젠슨항이 저저번 달인가요? 방한을 했을 때 네이버 이해진 의장과 만나서 앞으로 AI 동맹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굳건히 했던 것들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기사에 네이버가 제3자 유상증자라는 거를 엔비디아한테 한다라고 했거든요. 보통 유상증자는 조금 악재로 반영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 대상이 어떤 회사이냐에 따라서
이게 호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를 지금 저도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 분들, 고객분들도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한 지 뭐 2, 3주밖에 안 된 것 같은데 20%대의 수익을 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AI를 통해서 네이버라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직접 해봤었고요. 그리고 저도 SK 하이닉스가 200만 원 밑으로 빠져나갔을 때 계속해서 분할 매수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좀 드렸고, 저 또한 AI와 소통하고 제가 또 리서치를 해보면서 충분히 150만 원, 160만 원 가격대에서는 SK 하이닉스를 다시 한번 담아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냈었고요. 다행히도 트럼프가 좀 미국이랑 이란 전쟁이 조금은 지금 약간 좀 식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자 기사로 제가 봤던 거는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또 재개방한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어제 큰 폭으로 좀 상승을 줬었고, 오늘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반등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하반기 동안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을 추천을 좀 드리고 있고, 저는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보니까 삼성 SDI라고 하는 기업도 추천을 좀 드리고 있어요. 저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AI를 통해서, 저는 물론 AI한테 100% 다 맡기지 않아요. 저는 AI를 사실은 내 일을 대신해주는 비서라고 생각하거든요. 24시간 활용 가능한. 사실 우리가 300페이지 분량의 책 한 권을 읽을 때 보통 한 3, 4시간? 뭐 늦으면 한 5시간 정도가 걸리잖아요. 그런데 AI는 책 한 권 분량을 소화하고 이해하고 읽는데 불과 몇십 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AI는 연산 속도가 빨라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할 때 기업 분석을 할 때 특히 빛을 발하는데요. 기업 분석, 저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기업에 대한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를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직접 분석하거나 그랬을 때는 몇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요즘에 AI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게 몇십 분, 몇 분 단위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뷰티풀 구독자분들도 투자를 이왕 하실 거라고 하면 AI를 활용하는데 100% 신뢰하고 AI가 추천해준 종목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기업을 투자할 거고 어떠한 ETF를 투자할 건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2차 검증하고 한 번 더 데이터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가게 되면 이런 과정도 필요 없을 정도로 AI의 능력이 조금 더 디테일해지고 세분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비서 역할로 사용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주식 격언 중에 보통 환희에 팔고 공포에 사라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반대로 해요. 환희 때 사고 공포에 팔거든요. 패닉셀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게 심리거든요. 심리에 막 이렇게 휩쓸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SK 하이닉스 막 130만 원대까지 주저앉으니까 공포에 다 던지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용에 대한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서 더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왔던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 심리적인 부분들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거는 사실 누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고 너무 이제 일확천금을 노리면 안 되는 마음만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요거 하나만 좀 강조를 드릴게요. 기간이 너무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는 금액으로 있는 돈으로 투자하는 건 조금 비추입니다. 사실은 내년 초에 뭐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야 되는 자금이 좀 있는데 이 이사 자금으로 만약에 지금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올해 초까지만 해도 상당히 좋았으니까 요걸 바탕으로 좀 투자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은 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5달 정도밖에 안 남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수가 급락이 나오거나 했을 때 되게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래서 더 투자가 안 되고 꼬일 수가 있거든요.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 심리적인 부분들을 들여다보시는 거, 그리고 기간적인 너무 제한이 있는 금액, 기간적인 너무 타이트한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금액으로 투자하는 것을 조금은 권장드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 지표를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investing.com이라는 사이트를 주로 이용을 하는데요. 이 investing.com을 가보면 사실은 시장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를 확인을 할 때 저는 중요하게
간단하게 그냥 뽑는 거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기준금리, 환율, 미국의 국채금리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보는데요. 기준금리는 되게 심플해요.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떨어뜨리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좀 반응을 하거든요. 지금 케빈 워시 새 미 연준 의장이 사실은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느낌의 발언을 좀 한 것들 때문에 시장이 좀 불안한 부분들도 일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금리를 계속해서 낮추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파월 전 미 연준 의장일 때도 계속해서 금리를 낮춰야만 된다라고 언급을 했었거든요. 중요한 거는 사실 금리가 낮아지고 올라가고 하면 이게 시장에 도대체 어떤 영향이 있지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 주거래은행이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이에요. 우리은행에서 기존에 2%짜리 적금을 줬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우리은행에서 갑자기 4%대, 5%대 적금 금리를 출시를 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 마음이 어떠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5%짜리 특판 적금 금리가 나왔네. 시장이 이렇게 불안한데 차라리 그냥 은행 적금에다가 돈을 맡기는 게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잘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기준금리와 연동이 돼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5% 주던 것들을 다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떨어뜨렸다고 해볼게요. 그럼 사람들은 5%짜리 1년 예치해봤자 2억밖에 안 주는데 여기에 예치해놓기 너무 아깝다. 차라리 그냥 삼전이나 하이닉스 같은 거 투자하면 그래도 연간 10%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시장이 증권시장으로 옮겨와요. 이런 것들을 머니 무브라고 하는데요. 기준금리의 영향에 따라서 올라가고 떨어지냐의 영향에 따라서 증권시장으로의 돈의 유입이 되거나 유출이 되는 신호들이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에 대한 발표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환율인데요. 보통 원달러 환율을 제일 많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중순 정도까지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거의 5,500원대에서 잘 내려오지 않아서 시장이 되게 많이 불안했거든요. 사실 원달러 환율은 시장 지표와 그리고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출되거나 유입되는 데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거든요. 쉽게 생각해 볼게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증시, 우리나라 기업들에 투자를 할 때 우리나라 원화로 환전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높아졌다라는 뜻은 다시 말해서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실까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원화로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지수에 투자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다시 달러로 바꿔가게 되면 사실은 환차익이라는 게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우리나라 증시에 우리나라 시장에 더 있을 이유가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달러 환율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달러 환율이 좀 안정이 되고 계속해서 떨어져요. 그러면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에 신규로 더 유입을 하는 게 유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장의 지표를 바라보는 눈인 거거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바라봐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변동성이 너무 크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는 보통 단기채가 있고 중장기채, 장기채가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 장기채라고 하는 건 10년물 이상의 장기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통은 장기적으로 투자할수록 이자를 더 줘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장기채의 금리보다 단기채의 금리가 더 높아지는 기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시장은 되게 불안해져요. 그리고 이 불안감이 이어지다가 다시 시장이 원상복귀되는 시점이 사실 되게 불안해지고 패닉세일이 더 오는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지표의 추이를 바라보면서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안정감 있게 투자를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다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하는 CPI 지수 여러 가지 보여야 되는 지수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투자자분들, 초심자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지표들을 보시면 헷갈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제일 중요한 지표를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상반기 그리고 작년 하반기를 보면 솔직히 말하면 삼전 하이닉스 두 종목만 상승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해당 두 종목의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거의 9,000포인트 이상으로 올렸던 것도 거의 두 종목이 제가 봤을 때 절반을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두 종목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하이닉스가 조금 고가권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삼성하이닉스의 이런 주가 상승은 놓치지 않으면서 다른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부품, 장비 요 세 가지를 줄여서 소부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ETF를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ETF 중에는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코덱스 AI 반도체 탑2 플러스 이런 ETF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절반 정도는 가져가지만 나머지 절반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기업 관련된 기업들을 담으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ETF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할 거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ETF를 투자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 내가 좀 관심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코덱스 미국 AI 반도체 탑3 플러스라고 하는 ETF가 있거든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와 AI 관련된 기업을 투자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3개 종목의 62%가량을 투자를 하는 건데 3개 종목은 잘 아시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인텔 같은 3종목을 62%가량을 추종을 하고요. 나머지 38% 정도는 이제 밸류체인 기업들이라고 해서 7개 정도의 기업을 추종하는 ETF거든요. 사실 이런 ETF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AI와 반도체를 동시에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ETF다 보니까 미국 지수나 S&P 500 투자나 나스닥 투자하기 싫고 뭔가 반도체나 AI 쪽에 투자를 좀 해보고 싶은 분들은 이런 쪽에 투자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미국의 ETF를 투자하셨을 때는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종목 ETF 맨 뒤에 보통 가로치고 H라고 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고 아닌 종목들이 있어요. 이 H라고 되어 있는 종목들은 환해증이 되는 종목들입니다. 환해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환율 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ETF는 환율 변동성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추이도 좀 살펴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런 것들을 투자를 했는데 사실 원달러 환율이 너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에는 환차 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ETF를 투자하시더라도 환율에 대한 변동성은 조금 고려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이란 전쟁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가 조금 더 협상을 좀 더 많이 따오기 위해서 계속 휴전을 했다가 다시 개시를 했다가 하는 게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중요한 거는 이게 종전이 되고 앞으로 어느 정도 이제 AI가 수요가 계속 폭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AI 수요 폭증을 하면 AI 관련된 기업만 수혜를 볼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전력망 관련된 기업들이 투자하기가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을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실적만 보시면 엄청나게 좋아요. 그냥 한번 볼까요? 여기를 보시면 사실 그냥 저는 네이버 페이증권으로 볼게요. 여기 현장에 있는 노트북을 쓰다 보니까 자 보시면 여기 밑으로 조금만 내리시면 기업의 실적 분석이라는 탭이 있거든요. 보통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저는 초심자분들은 이 정도만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많이 보는 게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상향 곡선을 보거든요. 지금 이 HD 현대일렉트릭이라고 하는 기업이 불과 3년 전의 매출보다 지금 매출이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어요. 영업이익은 거의 4배 가까이 뛰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는 또 보는 것 중에 하나가 ROE라고 하는 자기자본 이익률을 또 주로 보거든요. 보통 자기자본 이익률이 10% 이상만 넘어가도 그래도 괜찮게 사업하고 있는 기업이네 라고 보거든요. 근데 얘는 보시면 지금 40%대예요.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근데 앞으로 AI가 쉽게 생각하면 AI가 제가 질문을 하면 엄청난 데이터를 검색을 하고 리서치를 해서 나한테 정보를 전달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전력 소비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전력을 담아두는 변압기라든지 이런 장치가 필요한 기업들, 그런 것들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HD 현대일렉트릭이라고 하는 기업이 앞으로도 전망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요 10년치의 이런 일봉 혹은 주봉만 보시고 이거 이상한 기업 아니야, 사기 기업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기업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 때 신풍제약 같은 기업처럼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이렇게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의가 필요하지만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 실적이 따라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주는 기업들은 저는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150만 원, 200만 원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영끌해서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뒤에서 분할 매수라든지 이런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절대 영끌해서 한 번에 돈을 투입하시는 일은 좀 없으셔야 되니까 이런 것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미국 이란 전쟁이 좀 종전 수순을 밟고 앞으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투심이 좀 회복되는 시점에 맞춰서 가장 빠르게 튀어 올라갈 애들이 뭐가 있는지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AI 관련된 기업,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기업을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빠르면 뭐 이번 달에서 다음 달 정도에 제 책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 책에 제가 좀 주로 썼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가 트렌드 산업에 있는 기업을 투자하는 게 되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우리가 어떠한 투자를 할 때 단기적인 투자가 있고 중장기적인 투자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앞서 예를 드렸지만 단기적인 투자는 보통 메가 이슈라고 합니다. 메가 이슈라고 하는 거는 되게 사람들이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예요. 제가 예전에 투자를 배웠던 멘토님한테 배웠던 공식을 좀 소개를 드리자면 보통은 세 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보통 현재, 그리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대중성, 그리고 신선도, 이렇게 세 가지를 전제 조건으로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현재 진행 중인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대중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그 문제나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감해 줄 만한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선도라고 하는 거는 조금 재료라고 하는 거죠. 재료나 이슈 같은 게 조금 신선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팬데믹을 계속 예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무이하게 처음 있었던 일이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 3년 동안 전 국민이 마스크를 썼던 게 아마 여태까지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처음이실 거예요. 뭐 사스나 메르스, 사스 메르스 맞나요? 이런 것들 있을 때도 사실 이렇게까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현재 그때 코로나 팬데믹 2020년 당시에 현재 일어나는 일이었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대중성이 있었고 되게 신선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 신풍제약이라고 하는 기업이 그냥 정말 속된 말로 말도 안 되게 올라갔던 거예요. 정말 몇천 원 하던 기업의 주가가 이 코로나 팬데믹 당시입니다. 몇천 원 하던 기업의 주가가 22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100배 넘게 올라갔었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런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투자해 보긴 좋아요. 왜냐하면 이슈가 워낙 강력하니까. 근데 제가 아까 단기 투자와 중장기 투자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메가 이슈에 해당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단기적인 투자를 해보는 건 좋은데 얘를 5년, 10년 이렇게 끌고 가기는 좀 부담이 된다는 거. 왜 부담이 되냐면 코로나 팬데믹 이제 끝났죠. 엔데믹이 왔죠. 그러면 현재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메가 이슈라고 하는 건 세 가지 공식이 동시 충족해야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현재가 이미 아니어졌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더 이상 투자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이상의 무언가가 나온다라고 하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메가 트렌드는 뭐냐면 공식 또 하나 말씀드리면 미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감대, 대중성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이라고 하는 이슈가 붙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현재 완벽하게 구현이 됐고 실현이 되어 있는 것들은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는 한 3, 4년 전부터 외부 강의를 나가면 이 두 개 기업을 거의 추천을 많이 드렸어요. 한 개 기업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하는 로봇 관련된 기업이고요. 한 개 기업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하는 방산 그리고 우주 항공 관련된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를 하나 보여드리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하는 기업은 제가 거의 20만 원대, 30만 원대 추천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 주가가 제가 추천드렸던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3, 4배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 100만 원대 넘어갔을 때부터 조금씩 분할해서 매도
매도를 좀 도와드렸는데 거의 150만 원 이상 올라갔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기업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얘는 제가 10만 원대 추천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얘는 거의 90만 원 가까이 주가가 올라갔었어요. 제가 추천드린 시점 기준으로는 한 5배에서 6배 이상 올라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이 두 개 기업은 메가 트렌드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로봇이라고 하는 거 요즘 기사들 많이 나오죠. 요번에 월드컵 때도 로봇이 나와가지고 막 이제 시축이라고 하나 이런 것들도 막 하는 영상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아직은 완벽하게 로봇이 사람을 100% 대체해주지는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제가 아까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공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 가지를 동시 충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래, 그리고 대중성, 그리고 필요한. 자, 현재 완벽하게 구현이 되어 있고 완벽하게 100%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미래라는 조건은 충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중성,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이슈냐. 사실 사람들이 로봇이라고 하는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중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한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로봇이 꼭 필요한가요? 근데 잘 보시면 2026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도 산업재해가 있어요. 제가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도 어떤 한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그 어떤 이제 뭐 몰라 플라스틱 같은 거를 파쇄하는 그런 기계에 빨려 들어가서 좀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는데요.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 어찌됐건 이런 실수 혹은 졸음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되게 위험해질 수가 있고 좀 안 좋은 일이 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한 단순 노동 같은 일들을 로봇이 대체해 준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한 안전사고들이 아예 없어지거나 많이 줄겠죠. 그러면 이 로봇들을 조작해주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대체 인력 정도만 필요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필요한이라는 조건도 충분히 충족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미래 메가 트렌드적인 산업이라고 해서 투자를 해보셔도 좋고요. 항공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스페이스X가 올해 정말 최대 규모로 상장을 했는데 앞으로도 저는 항공우주 산업 관련된 것들은 전망이 엄청나게 밝다라고 생각합니다. 스페이스X가 예전에 항공우주 관련된 여행 패키지 뭐 달인가 어디 화성인가 어디 탐사를 나간다고 하는 그 패키지를 좀 냈을 때 정말 몇 분 만에 막 다 마감이 됐다고 하거든요. 몇 억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저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여행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필요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주는 메가 트렌드 산업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런 배당 분리과세나 이런 게 정부의 세법 개정들이 되면 사실은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주식 투자를 이제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 세금을 더 매기거나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 주식에 대한 부분들은 양도소득세가 없잖아요. 내가 얼마의 차익을 보든 그 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22%가량이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공제되는 250만 원이 있지만 가령 내가 1억 정도의 수익을 봤다라고 하면 250 공제를 제하더라도 2천만 원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국장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세금을 안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양도 차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또한 있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을 원하시는 분들 또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배당주 투자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당주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분기, 월, 연 이런 식으로 기간별로 고정적인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를 형성을 해줄 수 있는 좋은 기업 혹은 좋은 ETF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보통 상담하거나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은행 어디 쓰시냐고 물어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을 쓰신다 그러면 신한금융지주 이런 기업들을 화면을 한번 공유를 해드리면 이런 기업들을 보통 안내를 드리거든요. 지금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조금 배당 수익률이 낮아졌는데 평상시 배당 수익률 한 5에서 6% 이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직접적인 투자를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 배당을 주는 ETF들도 있습니다.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이러는 ETF가 있거든요. 얘는 배당이 좀 높은 애들을 좀 모아가지고 4대 금융지주 포함해서 은행 관련된 업종들 그리고 배당이 좀 높은 애들을 모아가지고 ETF로 구성한 상품인데요. 배당이 꽤 높아요. 사실 올해 초에
6에서 작년 말까지만 해도 배당을 거의 6에서 7% 정도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배당 수익률이 좀 낮아졌어요. 한 3% 조금 안 되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배당 투자를 할 때는 목적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내가 얘를 배당도 보고 양도 차익을 보고 당연히 너무 좋겠죠. 그런데 배당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좀 창출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너무 좋아하실 필요도 없고 주가가 떨어진다고 또 속상해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는 어느 정도 투자를 했고 이 투자에 대한 고정적인 배당을 통해서 내가 잉여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주 목적이면 그거에만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사실은 이제 고배당을 받아서 배당금도 받았지만 주가가 좀 하락이 돼서 그냥 손해를 보고 나오시는 분들 또한 있어요. 얘는 그래서 이러한 ETF나 기업들을 투자하실 때는 조금 장기적으로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1억 정도 만들기 전까지는 상품보다도 사실은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아까 서두에 소득 대비했을 때 최소 50% 정도는 저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즘에 시중은행에 있는 적금 상품 한 2%대, 3%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2%대, 3%대의 적금을 12%, 13%로 바꿀 수 있는 매직, 마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마술은 뭐냐면 내가 100만 원 저축하던 거를 110만 원 저축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만큼 저축에 대한 총량 자체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물론 제가 자린고비처럼 쓸 돈 안 쓸 돈 다 아껴가면서 저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득 기준으로 최소 50% 정도는 주거비 포함하더라도 저축을 해주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습관 들이시는 영역에서는 막 수익률이 높게 가져가는 게 큰 의미가 좀 없기도 해요. 왜냐면 100만 원씩 저축하는데 1년 해봤자 1200밖에 안 되잖아요. 이 1200에서 뭐 20% 좋은 수익이 났다고 한들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나중 됐을 때 자금이 5천만 원, 1억이 되고 자금이 커지면 수익률이 분명히 중요해지는 구간이 옵니다. 그런데 이 5천만 원, 1억 정도의 종잣돈을 모으기 전까지는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을 쫓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습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잡아 나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이 잡혔는데 조금 더 효율적인 걸 원한다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나 아니면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투자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예전보다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하반기에는 오히려 코스닥이 조금 더 밸류업 프로그램의 이런 수혜를 또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있거든요. 아마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드는 ETF 중에 코덱스 코스닥 150 이런 ETF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ETF를 통해서 매달 정기적으로 모아주는 거. 사실 좀 번거롭긴 해요. 자동이체가 되는 개념은 아니다 보니까 매달 내가 증권계좌에 넣어주고 해당 종목들을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습관만 잘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적금하시는 것보단 당연히 ETF나 이런 주식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시죠. 사실은 1억에서 10억이라고 하는 자산을 불리기까지 사실 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스노우볼 효과는 뭐냐면 사실 처음에 우리가 눈사람 만들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눈을 처음에 만들 때는 눈사람을 만들 때는 눈을 이렇게 모아서 꾹꾹꾹 눌러 담잖아요. 근데 나중에 눈의 크기가 좀 커지면 그냥 발로 툭툭 차도 알아서 눈덩이가 굴러 나가는 거거든요. 돈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되면 그게 계속해서 복리로 누적이 되고 하는 것들은 빨라져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꼭 주식 투자나 ETF로 다 올인해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이랑 ETF 외에도 사실 뭐 금이라고 하는 자산도 있을 수 있고 달러라는 자산도 있고 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부동산에 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소액일 때는 오히려 저는 집을 사는 것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현 정부에서는 집을 사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막 강조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조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한도가 좀 나오셔야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하더라도 한 번에 내가 사회초년생부터 1억, 2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상급지를 도전해 보긴 어렵겠지만 하급지에서 내가 집을 한 5억에서 6억 정도대의 집은 충분히 장만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집값이라고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우상향을 하는 곡선을 그려오기 때문에 집 장만을 통해서 사실은 자산 증식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증시라고 하는 거는 불확실성이 좀 크잖아요.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5천 넘은 게 사실 지난 3, 40년치 중에 거의 불과 1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단 한 번도 있었던 적 없었고 코스피 9천도 처음 있었던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물론 전문가분들 얘기하는 거, 물론 전문가분들 코스피 만스피 간다, 2만 스피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직접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안 될 수도 있다라고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한 곳에 다 집중해서 올인해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자산이 1억 단위로 넘어갔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이라고 하는 자산도 어느 정도 투자를 좀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고, 그리고 나머지 자산들을 주식으로 또 불려나가는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나 금 같은 대체 자산들, 안전 자산들에 대해서도 자산을 조금 분배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통장에 돈이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은 내가 은퇴 이후에 자산을 이제 고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연금 등에 대한 자산을 마련을 해놓고 안 해놓고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이 60세 정도까지 일을 하고 65세 정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받는 국민연금이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중요한 거는 내가 80에서 100만 원 정도로 은퇴 이후의 삶이 가능하겠냐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가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 분들은 또 존중을 하지만 사실은 조금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연금의 3층 구조라는 게 있거든요. 보통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국민연금, 또 2층에 있는 건 퇴직연금, 3층에 개인연금, 이렇게 세 가지 구조가 있는데 저는 사실 2층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에서 1년치 일을 하면 한 달치 급여를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줘서 운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걸 퇴직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들을 운용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보통 퇴직연금은 DB형이라고 하는 확정급여형과 DC형이라고 하는 확정기여형으로 보통 나뉘는데요. 요즘에는 거의 DC형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DC형은 사용자, 즉 근로자가 이 투자에 대한 운용을 직접 지시하거나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최근에도 상담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 DC형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가량이 예금성 자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상해 볼 수 있는 수익률이 2%대거든요. 예금 수익률이 그 정도 주니까. 그럼 이분은 20년, 30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간 운용 수익률이 2%대 고정일 거예요. 아마 기준금리가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기준금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은 저는 적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보통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하는 게 보통 연간 3% 내외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물가 상승률 정도로만 자산 증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를 보통 펀드나 ETF로 운용하시라고 권장을 좀 드리거든요. 펀드랑 ETF로 조금만 전환해서 운용을 해줘도 지금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 자산운용 이렇게 좋은 ETF도 진짜 많거든요. 퇴직연금에서 운용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묻지마 그냥 예금성 자산에 넣어놓는 분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제가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 안내서를 받으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봐드린다고 저한테 이제 보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보내주셨는데 우리 옛날에 단종 때였나요? 황표정치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냥 단종이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그때 이제 황보인이라든지 국가 대신들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운용하라고 그냥 이렇게 좀 정답을 황색깔로 이렇게 표기를 해서 해줬던 정치가 황표정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무 황표정치가 너무 놀랐는데 기업에서 어떤 상품으로 선택하라고 이렇게 형광펜을 노란색으로 쳐서 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다 예금성이에요.
너무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펀드 투자랑 ETF 투자로 다 변경해드렸거든요. 지금 운용 수익률 거의 연간 10에서 15% 이상 나오고 있는데 저는 목표로 하는 수익률은 연간 7에서 8% 정도를 보수적으로 잡아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운용해드리고 퇴직연금 관리해드리는 분들 보면 연평균 거의 10% 미만으로 빠진 적은 많이 없어요. 거의 7, 8% 이상은 됐었거든요. 그럼 중요한 거는 예금성 자산에만 맡겨놓으면 2%대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펀드나 ETF로 운용에 대한 지시만 해줘도 사실은 연간 6% 이상의 추가적인 수익이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20년 혹은 30년 정도 근속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자 차이만 120%에서 200% 가까이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퇴직연금이 참 중요합니다. 이 퇴직연금을 잘 관리만 해줘도 퇴직연금을 통해서 나중에 연금재원으로 추가적으로 100에서 150 정도로 더 마련이 가능해요. 그러면 국민연금까지 더하면 200에서 250 정도가 마련이 가능할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요 정도 연금소득이면 좀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내 집이 있고 그 정도의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연금을 별도로 준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연금은 필수가 아니에요. 선택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은퇴 이후의 삶, 노후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소소하게 가족들과 식사하고 그냥 가끔씩 여행 다니면서 사는 게 내 노후의 낙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매년 혹은 매 분기 해외여행도 가고 골프도 자주 치러 나가고 이러면서 조금 더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 또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뭐 천편일률적으로 무조건 개인연금을 준비하세요 이런 것들은 저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연금 이 아까 말씀드렸던 퇴직연금까지 관리를 잘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2, 300 정도에 대한 연금 재원으로 좀 부족할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은퇴에 대한 준비를 개인연금을 추가하시는 거지 무조건 하시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연금에 대한 금액도 소득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너무 과하게 준비하시는 걸 그렇게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보통 한 30에서 50 정도 선을 보통 추천을 많이 드리거든요.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저는 공무원분들 예를 많이 들어요. 사실 공무원분들 초봉이 일반 직장인분들이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실수령 금액 보면 200이 좀 안 되거나 200 전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직장인분들 기본적으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보통 실수령액 기준으로 230에서 50 정도는 기본적으로 되시잖아요. 근데 공무원분들은 초봉이 200 정도를 세후로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적냐? 이거 공무원연금으로 많이 빠져서 그래요. 근데 나도 지금은 부럽지 않아 할 수 있거든요, 공무원분들은. 근데 40대 되고 50대가 되고 은퇴에 대한 압박이 있으면 제일 부러워하시는 직종 중에 하나가 공무원분들이에요. 왜냐면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잘 생각해보면 사회초년생 그리고 30대 초반부터 공무원처럼 내가 은퇴 이후의 삶에 세팅을 해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냐. 퇴직연금 관리도 너무 중요하지만 공무원분들 200 정도 받잖아요. 일반적인 직장인분들 230에서 250 정도 초봉으로 받아요. 그러면 30에서 50 정도를 그냥 나는 공무원분들처럼 초봉이 200이다 세후로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개인연금으로 60세 이후에 나한테 보내놓는 거예요. 송금해 놓는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보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분들 절대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현재에 집중을 하고 현재 내 쓰는 거, 여행 가는 거, 소비하는 거 이런 거에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 세팅만 잘 기억해 주세요. 40, 50대 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공무원이다. 근데 부러워하지 않게 만들려면 사회초년생 30대 초반부터 이러한 세팅을 만들어 놓으면 절대 40, 50대가 돼서 공무원분들 부러워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연금저축계좌나 IRP 같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제받을 수 있는 상품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동시에 하게 되면 지금 현행 기준으로는 900만 원 정도까지 세액 공제가 될 거예요. 보통 16.5% 정도를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 세액이 공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조금 고소득이신 분들 중에 조금 연말정산했을 때 세금을 또 오히려 토해내시거나 별도로 환급을 좀 못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 혹은 IRP 계좌를 운용해보는 것도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조금 더 효율적인 상품들도 안내를 드리긴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일반 직장인분들이 조금 손쉽게 접근성 있게 하기에는 이런 IRP나 연금저축 펀드, 저는 연금저축 보험을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이쪽 보험사 관계사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연금저축 보험은 보통 금리랑 연동이 돼요. 그래서 보통 보험사에 연동되어 있는 공시이율이라는 걸 연동해서 보통 금리를 책정해 주기 때문에 그게 보통 2%대, 3%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한선, 그냥 캡을 딱 닫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둘 다 16.5% 세액공제, 소득 구간에 따라서 13.2%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세금 공제 둘 다 똑같이 받을 수가 있는데 내 운용에 대한 수익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연금저축펀드로 운용하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리고요.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장기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이미 검증이 된 코덱스 S&P 500이나 코덱스 나스닥 100 이런 것들을 투자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연금저축 계좌의 좀 단점 아닌 단점은 개별 주식이나 이런 종목들 투자가 안 돼요. 거의 이렇게 집합 투자라고 하는 간접 투자, ETF나 펀드류만 거의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개별적인 직접 투자를 좀 더 선호하시는 분들은 조금 적합하진 않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액 공제도 받으면서 노후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정부에서 그럼 세금을 왜 공제해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부는 사실은 세금에 대한 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사실 약간 유도하는 거예요. 노후에 대한 부분들을 국민연금으로 다 책임을 져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노후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노인 빈곤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노후에 이렇게 사람들이 빈곤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유도를 해주는 거야. 너 연금저축 해. 연금저축하면 너 세금 깎아줄게.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왜 세금을 깎아주지? 이걸 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근본적인 이해도 안 되시는 분들 또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세제 혜택을 주는 거는 노후를 조금 더 미리미리 좀 준비할 수 있게 이제 개인마다 이런 혜택들을 줌으로써 유인을 해주는 거예요. 빈곤하지 않은 노후를 맞이할 수 있게. 그래서 이런 연금에 대한 대비를 해주는 거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ETF 상품들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ETF가 또 많이 나왔잖아요. 옛날에는 사실 이런 게 많이 없었어요. 배당이더라도 사실 배당 수익률도 되게 많이 커버리지 못해주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배당도 배당대로 받으면서 어느 정도 커버드 콜 되는 상품들이 또 되게 많이 있거든요. 커버드 콜이라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거는 투자를 하면서 미래에 어떠한 주식을 살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거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즘 이렇게 좀 진화된 상품들이 많이 나왔다 보니까 투자를 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타이거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이런 ETF들도 있거든요. 이런 ETF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액티브란 이름이 붙어서 조금 더 이제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운용해 주시는 운용사에서 신경을 좀 더 써서 수익률도 좀 챙겨가는 ETF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ETF 같은 것들 투자해 보셔도 좋고, 사실은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전통적인 방식이죠. 내가 이제 건물주가 되는 게 제일 좋겠죠. 주님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건물주가 되면 좀 장점은 고정적인 월세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고, 추가적인 건물 가치가 상승됨에 따라서 차익을 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도 드리는데, 단점이라고 하면 건물주가 사실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계속 세입자 들어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관리도 당연히 해줘야 되고, 건물에 대한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인을 둘 수도 있지만 그 비용을 세이브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직접 뛰어다녀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냥 건물주가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기 성향에 따라서 나는 조금 자산을 모아서 노후에 이런 임대료 같은 걸 받으면서 건물 가치 상승에 대한 차익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조금 가치 있는 건물들을 좀 투자해 보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 건물이라고 해서 되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조그만 꼬마 상가, 꼬마 빌딩 이런 것들 가지고 있어도 그게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ETF 상품들로 배당을 주는 ETF로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들 또한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또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 시장에 대한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삼전이나 하이닉스 계속 투자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좀 창출하면서도 반도체에 대한 이런 업황에 대한 부분들도 가져가기, 두 마리 토끼 동시에 좀 잡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한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이거 반도체 탑10 커버드 콜 액티브라고 하는 ETF가 있어요.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시장에 대한 주가 흐름은 가져가면서도 배당이 조금 높은 애들로 또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좀 용이한 투자가 될 수 있어서, 노후 대비를 좀 못하셨거나 이런 시장에 대한 차익도 가져가면서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좀 창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투자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부티풀 채널 저도 이제 구독을 하고 있고 영상을 좀 챙겨보는 편인데요. 사실 너무 좋은 컨텐츠가 많고 또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출연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금융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일을 하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저도 투자를 하면서 큰 성공을 또 해보기도 했고, 정말 큰 실패, 깡통이라고 하죠. 깡통을 차본 적도 있다 보니까, 구독해주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서 넘어져 보면서 경험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안 넘어져 보고 투자를 하게 되면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해왔던 것들, 그리고 제가 투자를 하면서 조금 실패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내면서 설명을 드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 돈 공부시켜주는 채널에서 와서도 또 구독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